바실리카에 관한 이게 현재 저 프로시저를 일반화시키기는 너무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두 케이스를 해봤는데 하나는 페일했고 하나는 석세스했는데 그나마 그 석세스한 것도 돼지한테 한 게 석세스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고 너무 컴플렉스한 프로시저여서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의 어떤 제너럴한 컨셉으로 스트레이트리로 자리 잡기에는 아까 황교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다른 여러 가지 이걸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나오지 않는 한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어쨌든 네 분의 연재가 다 끝났고요. 밸브 페일러에 관한 트리트먼트 스트레이티지인데 대전 성모병원의 권정범 흉부외과 교수님께서 오셨어서 아마 이 강의 들으시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하나 그냥 수술하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권정범 교수님 요 세션 이 밸브 페일러 트리트먼트의 서지컬 옵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먼저 한번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타비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요. 에이지도 점점 젊은 층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니까 서지컬 에어틱 밸브 리플레이스먼트는 리두, 특히 리두에 대해서는 타비한 사람을 다시 서지컬로 리두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타비를 다시 할 때 페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서지컬로 어프로치할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차차 없어질 것 같아요. AVR 수술. 너무들 열심히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이상록 교수한테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세컨더리로 타비를 했을 때 서지컬을 리드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다고 지금 그러셨나요? 한 30일까지는 컴플리케이션도 적고 장기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장기로도 계속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떠실까요? 그게 아까 한 500명 정도 되는 캐나다 환자 대상으로 했던 연구고요. 아까 이제 500명 중에 한 200명 정도가 멜빈 밸브고 한 300명 정도가 리드 서저리였는데요. 보게 되면 30일째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가 났고 이제 5년째까지 봤을 때 다 팔로업 된 게 아니고 일부만 팔로업이 됐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5년째도 서바이벌 베네핏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어드미션 하거나 하트 페일러 어그레베이션 악화 이런 것들은 타바 그룹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이제 어쨌든 하드 엔드포인트 사망률로 봤을 때는 멜빈 밸브가 더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패널 선생님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기타 납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감변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타비를 했는데 그 사람을 또 타비를 해야 되면 사실 저희가 첫 번째 타비할 때 되게 옵티멀 뎁스를 맞추나 되게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또 깊게 안 들어가게 하려고 블락을 망대해서 3mm를 그렇게 딱 맞추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0에이지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0에이지는 아마 대부분 이제 벌룬 익스펜더블을 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페이스메이커 안 생긴다고 생각하면 두 번째 생각하면 좀 한 5대5 좀 깊게 넣는 게 훨씬 나중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 싶어서요. 이게 답이 없는 문제이긴 한데. 네,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점점 조금씩 제 프랙티스가 바뀌고 있는 걸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이 임플란테이션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졌고요. 그리고 젊을수록 결국은 벌룬 익스펜더블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또 수프라애놀라 밸브들은 헤모다이내믹스가 좋아서 롱제비티가 조금 더 유리할 거라는 또 생각도 있잖아요. 이것도 솔리드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환자가
당연히 세컨 밸브를 무조건 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15년 이상 살 사람이면 저는 특별한 컨트라가 없으면 이제 벌룬 익스펜더블이 프라이머리 밸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환자가 10년 전후를 살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벌룬 익스펜더블하고 밸브인 밸브를 한 번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헤모다이믹스가 좋은 밸브를 넣어서 잘 버틸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때 이제 결정해야 될 것이 우리가 뭐 사이너스 오브 발살바나 ST 정션 이런 관계들을 봐서 비록 뭐 그러니까 코로너리 obstruction과 퓨처 코로너리 액세스가 안 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후자에 해당되는 환자인데 코로너리 문제가 별로 없으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고민한 건 그렇습니다. 고려해야 될 팩터가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환자의 현재의 나이도 그렇고 라이프 익스펜던시도 그렇고 코로나리 디지즈가 있냐 없냐도 그렇고 퓨처 코로너리에 대한 그런 어세스에 대한 니드도 그렇고 너무 많은 팩터들이 이게 컴플렉스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맞습니다. 문제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67세인데 20mm 사피엔 밸브를 넣어야 될 환자면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저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서전 분들께 부탁드려서 이 애뉴라 이 페이스를 넓게 하는 수술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것도 사실 좋은 솔루션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선생님. 저는 황병희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서지컬 밸브 이제 그 첫 번째 밸브 페일리어가 생겼을 때 아까 그 프랙처블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이성육 교수님 케이스에서는 프랙처블 하지만 그게 이제 벌룬을 했는데 안 됐었고 황병희 교수님 케이스는 됐었는데 이게 프랙처를 반드시 이제 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시키는 게 당연히 이제 더 좋겠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부분인지와 그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꼭 밸브를 넣고 어디셔널하게 저희가 하면서 해야 되는 거냐요. 그러면 프랙처 되는 게 좋다라고 하면 미리 프랙처를 시키고 밸브를 넣으면 그런 스텝으로 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한 가지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레프트 메인이 아까 막혀가지고 좀 어레스가 났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제 케이스에서도 한 교수님께서는 약간 프리벤티브하게 레프트 메인에 스탠팅을 하고 이제 나중에 딜레이드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컨셉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두 번째는 삭감 아닌가요? 그러니까 삭감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약간 딜레이드하게 이런 삭감을 팩터를 감안하고 미리 프리벤티브하게 넣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먼저. 뭐 얘기하실 거예요? 예. 그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또 얼마 전에 어떻게 운 좋게 저희 병원에 그 타비를 무려 5,000레를 하신 그 카젤 선생님이 오셔서 그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밸브 프랙처는 보통 요새는 거의 반드시 루틴 프랙티스처럼 밸브인 밸브는 하시고 포스트로 대부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포스트로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듣긴 했었습니다. 그냥. 그게 프리로 하면은 헤모다이나믹밖에 언스테이블할 수가 있어서 네. 포스테로 하는 게 옆에 이렇게 그래프도 있어가지고 훨씬 더 실링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반대로 포스트로 하니까 새로 넣은 밸브에 영향을 주지 않냐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리 하는 게 아니냐 포스트에 놨냐 이런 연구들도 있는데 그냥 관찰 연구만 있고 명확한 근거는 사실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주장하는 그룹이 있고요. 다 어느 한 그룹은 그냥 스몰 애니너스만 다 프랙처하자 이런 그룹들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랙처를 굳이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죠. 해서 늘어나서 레지달 프레그랜트가 줄어들면 그냥 그대로 내비둬도 되죠. 근데 스몰 애니너스 확실히 해주면 프레셔 그래는거 확 주는 게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지난번에 황병희 교수랑 같이 했던 케이스도 결국 프랙처 안 됐는데 레지달 프레그랜트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냥 놔둬도 잘 늘어나서 놔뒀던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동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탑의하면서 이제 탑의 기간이 늘어나니 우리나라도 이제 탑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아까도 이제 하이트를 너무 높게만 잡으려다 했는데 이제 탑을 생각하면은 꼭 그게 좋지 않다. 그래서 보면 그 네오스커트나
그다음에 커미션이나 미스 얼라이먼트, 셀 미스 얼라이먼트 때문에 코로나 옵스트럭션만 저희도 걱정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리프트 그 오버행 그것도 오늘 처음 배웠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하이트는 저희가 항상 코로나의 옵스트럭션은 예방도 하고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은데 리플렛 오버행 같은 경우는 정말 오히려 밸브를 다시 탑에 있는 밸브를 빨리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것 같아서 그럼 그걸 갖다가 저희가 예견할 수 있는 뭐 지표라든지 방법 같은 거 그런 거 공부하시면서 알면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리플렛 오버행이 얼마나 생길지는 CT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고요. 버추얼 밸브를 넣음으로써 기존에 있는 리플렛과 얼마 차이가 나는지를 알면 계산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그게 얼만큼 이제 이펙트를 일 거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실험실 데이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서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롱제비티에 분명히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좀 더 데이터를 기다려 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그러니까 리플렛 오버행에 대한 전 세계적인 경험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지컬 밸브는 이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데이터를 모아야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우려되는 현상이다. 이 정도로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아무 질문이나 코멘트 안 하신 이성환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좀. 그러니까 모델레이터 때 많이 해가지고 그 리플릿 오버 그 첫 번째 탑이 밸브가 에드워드면 오버행은 크게 문제 안 돼요. 네, 거의 없다고 없다고 봐야 보면 될 되고 것 두 같습니다. 번째 첫 번째가 이제 셀프 익스펜딩면 문제가 되는데 밸브 위치를 우리가 알잖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 타겟팅해서 하면 거의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안 생기게 하려면 결국은 이제 하이 임플랜 세컨 밸브를 높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네오 스커트를 더 높게 가져가는 거니까 코로나 obstruction의 위험뿐만 아니라 이제 퓨처 코로나 액세스가 불가능해질 수 있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앵커 힘을 잘 받기 어려운 웨이스트인 경우가 많아서 그게 옆으로 비틀어져 보이는데 약간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리플렛 오버행을 이제 방지하면서 넣자고 하는 게 탑에서 이제 페일드 에블루트에 사피안 넣을 때 노드 6를 타겟하거든요. 노드 6가 어디냐 하면은 에블루트 제일 좁아지는 포인트입니다. 그 정도가 그 에블루트의 리플렛가 제일 위로 오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게 사피안의 어퍼 프레임을 딱 맞추면은 사피안 항상 밑에서부터 좁아지니까 어퍼 프레임 그대로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딱 올라붙는데 아까 말한 것 단 하나의 이제 걱정이 그 부위의 SD 정션이 좁아가지고 네오스커트가 그 위까지 올라가면은 SD 정션이 아이솔레이션 되기 때문에 both coronary flow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제가 해보면은 shortest 그 뭐랄까 그 웨이스트 안에 사피안 어퍼 프레임에 만나더라도 그게 뭐 오버스트레치 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버행 뭐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기본이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오스커트가 조금 올라간다 할지라도 네오스커트가 아까 한 26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그 포스트 중간까지 하면은 되는데 6 노드 6는 그것보다 좀 낮은 위치인데 한 22 정도 또는 23 정도는 튜브 그냥 그 그라프트가 튜브가 돼 버리는데 한 서너 케이스 했는데 그게 맞춰서 하거든요. 근데 별 문제는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에스티 정션이 너무 좁아가지고 first 에버렛 밸브의 웨이스트하고 에스티 정션의 그 사이즈 간격이 거의 일치하면은 그까지 올리면은 사실 아이솔레이션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노드 5라든지 조금 내려야 되고 그때는 리플렛 오버행잉 잊어버리면 됩니다. 전혀 해보다 하니 전 문제 안 되니까 잊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패널 선생님. 저 신상훈 선생님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아까 그 RCA 토탈 된 다음에 그게 사펜이면 쉬운데 상대적으로 그게 에볼루셔서 또 RC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꺾이는 그런 각도라서 되게 인게이지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누구나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팁을 좀 어떻게 그거를 인게이지 하셨고 또 되게 결국은 시초 뚫듯이 와이어 넣고 알부스 넣고 다시 리엔트리를 하신 거잖아요. 네. 되게
멋있는 걸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조금 자세히 팁 같은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측을 못했던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볼로닉 스탠드업을 넣었으면 안 생겼을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위에 이제 코로너리 아테리 오스의 위쪽에 칼슘이 약간 뚜껑처럼 덮인 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다 덮였을 때는 완전히 아예 콘트라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였어가지고, 사실 인게이지 위치에서 가이드 질라를 박아놓고 이제 와이어를 그냥 어떻게든 그 주변으로 넣어 보려고 했었는데, 하다가 이제 콘트라스트를 살짝 했는데 그 주변에 달색이 생기길래 그냥 달색을 만들었거든요. 콘트라스트 달색을 만들어야지만 그 와이어가 들어가야지 그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달색을 만들고 그 와이어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아이보스를 보고 오스를 찾아가지고 다시 리와이어링을 했습니다. 되게 좀 힘든 시간이었던 것 밸브가 같아요. 26mm 들어갔죠. 밸브 29mm 들어갔습니다. 아, 네. 사이너스가 28mm인가 그랬는데. 네네. 그런데 그래서 아마 네. 셀프 익스펜딩이 거기에 네. 쳤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에드워드, 근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코로너리 아테리 obstruction 리스크 팩터에 그게 들어가 있나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이너스 발살바의 사이즈가 30mm 이상인 경우에 이제 30mm가 안 되는 경우에 그런 코로너리 아테리 옵스트럭션의 리스크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 환자는 워낙에 코로너리 위치가 높았기 때문에 사실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코로너리 오스 근처에 카시피케이션이 문제가 그건 없습니다. 그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예방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모양 봐선 좀 찜찜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 미리 이제 그 네. 프로텍션 해야 되는지. 그 이제 감이 좋아야 되는 건데 감이 근데 어쨌든 뭐 굉장히 뭐 어려운 프로시저를 훌륭하게 잘 그 상황에서 다이섹팅된 대로 와이어 놓고 아이버스 가이디드로 트루로맨 와이어링을 다시 하겠다. 이건 CTO 인터벤션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프로시저라는 생각. 잘하셨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토요일 오후에 많이들 좀 지체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세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